저는 디지털 문화유산으로서의 한국 복식의 미래인데요. 이 앞전에 이병호 관장님이나 금기숙 교수님이나 백제 문화 그리고 유물, 복식에 대한 정수를 얘기하셨다면 오후는 한국 복식, 그렇다고 제가 이 짧은 30분 동안 한국 복식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문화유산과 디지털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게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도성, 집, 왕궁도 복원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을 복원하게 되면 그 당시에 지금 같은 현대적인 복장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정신, 예술, 그 양식이 다 포함되는 그 시대의 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옛 문화유산, 그러니까 이게 유형, 무형도 포함되고 옛날 사람이 또 조명이 되겠죠. 그런 디지털 프로젝트의 복식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조명되었는지 국내 사례 그리고 해외 사례. 해외 사례는 인터넷이나 구글에서 외국에서 했던 사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참여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피부에 와닿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백제는 지역적인 국가가 아니라 많은 사료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단순히 한반도의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이었고 고노현 교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해양 실크로드의 동아시아의 중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망하고는 하는 건 백제 얘기도 나오겠으나 고구려, 백제 신라, 실크로드, 해외 사례까지 디지털 문화유산 복원에 있어서 각 문화와 시기별로 왕조는 어떤 복식을 적용됐는지 정체적으로 알아보고, 물론 미륵사 얘기도 나오고 백제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발표는 다른 문화권, 정말 백제가 왜 뛰어나고 왜 우수한가는 다른 인접 문화의 비교를 통해서 더 부각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땅을 깊게 파려면 땅을 넓게 파야 된다. 자, 우리가 백제를 깊이 있게 조명하기 위해선 인근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실크로드 있는 도상의 나라들의 사례를 좀 알아보고, 그럼 백제는 어땠는가를 좀 알아본 후에, 자, 30분의 짧은 시간에 사실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얘기하는 되게 시간이 소락을 하는데요. 2번, 3번에 주력을 하고 지금 세간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백제 문화와 그럼 익산, 미륵사지, 백제 문화는 어떻게 고양할 것인가 좀 알아보고 5번째 미래 재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개요. 네, 작년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아까 식사하고 카페숍에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또 메타버스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17년, 18년부터 어떤 트렌드가 되다가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메타버스 시대로 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화이상, 유물, 유적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를 현대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고양시키는 문제, 그 전체적으로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도 자국의 문화유산을 ICT 기술, 실감 컨텐츠 기술을 통해서 고양을 시키고 해외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전에는 유형문화유산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여기 지금 승무라든가 디지로그 사물널이라든가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점차 그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네. 또 외국에는 도낭석굴에 나오는 불상이라든가 여기 당나라, 송나라 복식, 수나라 때 뭐 명청까지 이런 그 중국, 일본, 이 아시아권만 아니라 특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올해 그 민주화 사태가 났던 뭐 미얀마라든가 또 동남아 유산 앙코르와트라든가 이게 꼭 박물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창의공원에 앙코르와트 100m를 크게 전사시켜 놔서 싱가포르의 웬 크메르? 이 박물관에만 담았던 디지털 헤리티지가 공항에서, 스트리트에서, 유튜브에서 앞으로 더
대중과 만나는 소통은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30분 발표 앞서 잠깐 앞과 뒤가 좀 숨이 상응되는 뭔가 아젠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 유적 유물의 어떤 원형입니다. 박물관에 있었던 원형을 그 원형을 3차원 가상공간에서 원형 디지털을 담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원형 단계가 있고요. 그 원형을 가지고 VR이나 AR이나 뭐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더 확장시키는 융합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아까 평창올림픽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원형성을 가지고 현대에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창조의 단계. 여기 보시면 팀랩의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외형은 어떤 일본적이고 어떤 문양적인 문화유산의 외피를 믿지만 그 고증이나 스토리텔링은 상관없이 거기에 창조적인 아이디어, 미디어 아트 기술을 덧붙여서 훨씬 더 확장하는 창조의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하에 이번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형, 융합, 창조의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자, 원형하고 융합의 단계에는 고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증이 없이 그냥 훅 만들어 버리면 야, 이거 SF 영화 찍냐? 이런 소리가 듣고요. 창조의 단계에는 뭐 게임이나 미디어 아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연원이라든지 고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난 23년 동안 수많은 국내 왕조 또 해외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강연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 교수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역대 우리나라의 복식을 종적 횡적으로 묶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저도 엄청나게 공부가 됐고 어떤 계보를 잡을 수 있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자, 20년 전에 고선지 장군 처음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역사 스페셜 할 때 고선지가 나오는데 PD님 최소한 고선지 얼굴을 보여줘야지 당나라 장한성만 나오고 하면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고선지에 구당세된 기록은 있어요. 근데 얼굴에 남아있는 초상화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 40대 장수의 모습과 당시 그 안서도읍에 있었던 당나라 복장 장수를 참조해서 20년 전에 역사 스페셜 1, 2부작 때 고선지 장군을 디지털 복원을 해서 다큐멘터리에 내보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라인데요. 99년도 너무 좀 서구적이고 지금 입장에선 이게 좀 신라적이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콘텐츠 초창기라서 야 이거 복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되게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고 야 산화를 복원하려면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지? 뭐 이런 또 디자이너끼리 뭉쳐서 하다 보니 뭐 얼굴 모습이라든가 복식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23년 전에 불국사의 주인공 아사녀의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런 복식과 사람은 결국 그 불국사의 원형을 재현한다든지 불국사를 가상현실을 만들기 위한 자 건물이 있는데 신라 사람이 없으면 뭐 유령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증적으로나 이런 것이 좀 더 확실해야겠지만 초창기 땐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불국사의 신라 사람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 이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의 가장 핵심인 해초입니다. 오늘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저 유희경 교수님, 김민자 교수님하고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했는데요. 자, 왕어촌 촉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초가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물론 초상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교수님, 해초에 초상화는 남지 않았는데요. 해초가 열렸었을 때 경주를 떠나서 인도를 가서 중국에 있다가 인도로 가서 서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유희경 교수님, 해초를 좀 복원하고 싶은데 복식이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유 교수님하고 김미자 교수님이랑 둘 다 돌아가셨는데 오늘 제 발표를 이 두 분께 꼭 바치고 싶습니다. 자, 두 교수님하고 6개월 동안 왕어촌 축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연 8세기, 7세기 당시에 복식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6개월 동안 고찰 끝에 네, 사실
뭐 남아있는 초상화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신라 당시의 승의 복식과 출발했을 때 신라 옷을 입고 몇 번을 갈아입었겠지만 어쨌든 비기닝은 신라를 출발했을 때는 신라틱한 옷, 당나라에서는 받고 있고 또 인도 서해 갔을 때는 또 옷이 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 풍토에 맞는 옷을 갈아입겠습니다만 처음의 시작은 신라 경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급적인 신라 당시의 학승의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분과 왕허천 축조의 기록을 바탕으로 옷을 재현해서 자, 아까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벌써 15년 전에 해초의 원래 모습을 재현을 하고 나니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가상현실을 만들었고 또 이따가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 그 다음에 디벨롭을 또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라 시대 해초를 가고 자, 백제로 좀 넘어왔습니다. 자, 부여의 능안골에 지금 여기 두개골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얼굴을 재현하는 전문 학자한테 가서 고증을 받고 능안골 백제 귀부인을 만들어 봤고요. 또 아까 이 앞전에 금 교수님 똑같은 저 양직공도 보여주셨는데요. 자, 2차원 얼굴인데 3차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국립부여박물관과 2012년 백제의 얼굴 특별전 때 늘 이 그 2차원 된 늘 봤던 양직공도의 모습에서 이 백제인은 분명히 3차원이었고 양나라 화가가 붓과 종이를 가지고 옆모습을 그렸는데 자, 정면을 그러니까 측면 전신의 모습을 한번 재현해 보자. 지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능안골 백제 귀부인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을 3차원 재현을 하였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자, 조용진 교수님께 자문을 받아서 백제인의 남자, 여자 두 상의 모습을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인의 얼굴 특별전 때 두 가지를 선보였고요. 네, 백제 사람의 얼굴을 찾는 아마 본격적인 되게 과학적이고 어떤 중간 과정에 충실했던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백제 작업은 초창기에 가장 많이 했는데요. 자, 이거 보시는 건 2003년도 3월 달에 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했던 중학교 국사교과서입니다. 국사교과서 이전에는 뭐 양직공도 옛날 백제 그림이라든가 유물을 했는데요. 좀 더 학생들한테 문영왕릉에 출토됐던 어떤 문영 왕비, 왕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하에 자, 예, 어금니뼈 가지고 사실 얼굴이나 복식이 어떻게 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5세기 당시의 백제인 왕비의 모습을 재현을 했고 특히 올해 문영왕릉 발굴 50주년에서 유물 3,000점이 대거 지금 특별전은 공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영 왕비의 목관 근처에 나왔던 이런 관 장식이라든지 금동 신발이라든지 이 유물들이 개별적으로 있으면 우리 학생이나 일반인들은 야, 이 유물이 백제 왕비의 어디에 펑션에 있을까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왕비가 죽었을 때는 어디에 달았겠죠. 사가 없어지면 뼈와 유물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간격을 3차원으로 재현을 해서 어디에 위치됐는지 정도 알아서 국사교과서에서 이 백제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그 유물의 펑션에 대해서 기능과 위치에 대해서 주는 목적으로 사실 뭐 이런 모습이고 이런 복식을 입었다고는 사실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국사교과서에 처음으로 백제인의 복식과 백제 왕비의 문영왕 나왔던 이 컬렉션의 유물들이 어디에 위치되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2003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영 왕비와 유물들을 바탕으로 문영왕릉 VR 작업을 했고요. 실제 문영왕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유물은 국립공주박물관에 있어서 막상 왔으나 문영왕릉 내부에 들어갈 수 없고 국립공주박물관 돌아가서 4,000점이 넘는 유물을 본 듯 그 유물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2m도 안 되는 진열장에 옮겨졌습니다. 이 원 유적지를 벗어나는 순간
진정성을 잃어버린 거죠. 뭐 이거는 고고학적 발굴과 박물관의 역할에 있어서 지금이나 앞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그거를 메꿔주는 것이 바로 VR이었습니다. 실물을 촬영한다던가, 네, 1500년 전 당시에 문효왕릉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진묘수를 논다든가, 왕과 왕비의 목관을 배치한다든가, 벽감을 장식한다든가, 문효왕릉 지석을 돈다든가, 실제 문효왕릉 내부에 들어간다고 하거나 모형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유물은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자, 가상 공간에서 1500년 전의 모습, 그리고 관뚜껑을 열면 왕하고 왕비가 누워 있고 실제 발굴됐던 왕과 왕비가 가졌던 장식과 장신구가 그대로 이 안에 들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20대 젊은 세대들한테 물론 진품 유물이 있고 문효왕릉 현장이 있지만 VR 가상 공간을 통해서 그 유물과 유적의 괴리됨을 VR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6년 전에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우리 미륵사로 돌아오겠습니다. 2015년에 지금 국립익산박물관 건립되기 전에 선생님들 다 아시는 저 익산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있을 때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관장님하고 학예연구사 분들과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 모아지오 업체랑 같이 미륵사 VR 이 앞에 문효왕릉도 했고 다른 것도 다 되니까 미륵사 충분히 됐고요. 자, 이때는 한창 미륵사가 복원되고 있어서 사실 저도 폐허의 미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 젊은 학생들은 지금 이런 모습인데 1500년 전 무왕 당시의 모습은 어땠을까? 저는 미륵사지 현장에 무리하게 옛날 모습의 미륵사를 짓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제가 2000년 6월 달에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동현 소장님과 김동욱 교수님, 권종남 교수님 10분의 국내 건축사학계 교수님들하고 일본의 나라 시대 사찰이나 이런 건축을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익산시가 4천억을 들여서 미륵사 전체를 실물 복원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교수님들이 익산 미륵사와 가장 유사한 일본 건축을 보기 위해 나라 아스카 시대를 보기 위해 갔었습니다. 물론 보고서는 완성됐는데 그 보고서 가지고 4천억을 들여서 미륵사지 땅 위에 실물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익산 미륵사지 위에 어떠한 인위적인 건축물이나 복원을 빙자한 어떤 건물이 올라가기보다 미륵사지 현장 그대로 놔두고 VR이던가 아니면 앞으로 나올 그 이상의 뛰어난 실감 기술을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미륵사를 만나는 거지 실물을 무리하게 복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2015년에 VR 미륵사가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고요. 네, 미륵사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스토리나 여기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릭이라든가 탑돌기 그리고 무왕의 현재 행차. 자, 이 황량한 미륵사지 현장에서 옛날의 구층 목탑을 상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왕의 행차 당시의 모습은 우리 머릿속의 상상이지 비주얼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세트를 지어서 배우를 쓸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 드라마 세트고요. 네, 가상 공간에서 무왕을 만나고 미륵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 시작했던 미륵사 프로젝트 결과물의 일종입니다. 여기 이병호 관장님 계신데요.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서 이게 2016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부터 서비스를 해서 미륵사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미륵사 현장을 보고 그 아쉬운 것을 다시 미륵사 유물 전시관 현장에 와서 HMD를 써서 1500년 전의 미륵사로 Back to the Past 하는 그런 경험을 줬습니다. 자, 백제까지 왔고요. 다음엔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2003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원형 사업을 했었는데요. 초창기에 동덕여대 고려복식 전문가인 동덕여대 임명미 교수님하고 드리만스라는 3D 컨텐츠 업체가 같이 손을 잡아서 고려복식 거의 80종 이상의 왕부터 사대부,
무인, 무동, 일반 평민의 일까지 전 복식을 임명민 교수님이 30년 동안 연구했던 고려 자료를 바탕으로 풀 3D로 심지어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이런 그 몽고의 원 복식까지 재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넘어와서 같은 이 앞에 드리만스라는 업체가 고려 복식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 업체가 국립진주박물관과 2002년도에 진주대첩 3D 입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8년 전에 3D 입체 영상 기술로 이거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랬거든요. 아바타가 2010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보다 8년 전에 3D 입체 영상 기술 가지고 지금 3만 명의 왜군을 3,000명과 김시민 장군이 막아낸 곳을 한 18분 동안 러닝 통해서 되게 기가 막히게 재현을 했는데요. 지금도 진주박물관 가면 선생님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거 만들 때 1차도 만들었으니까 2차도 같이 만들자고 했을 때 짧은 시간에 1차 진주성과 2차 진주성 하기 힘들어서 일단 1차만 했고요. 그리고 올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2차, 1차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승전이고 2차는 패전인데 치욕의 역사도 일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18년이 지난 지금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진주대첩 2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려면 또 그러면 조선의 복식이 나와야 되고 부장의 복식이 나와야 되고 또 당시 16세기의 전국시대의 일본 군 복장, 장수, 당시 그 일본 각 지방 토의 병사의 디자인, 성벽뿐만 아니라 성벽과 무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당시 일본군의 무기, 조선군의 무기, 특히 복장 재현이 되게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싸우니까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배경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당시 사람들의 캐릭터고, 박물관에서 하는 컨텐츠인 만큼 아까 아사녀 보고 많이 웃으셨는데요. 이 고증이 되게 중요해서 임진왜란 관련 한 11분 이상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상, 무기, 그리고 요 전장의 환경까지 되게 세심한 자문 작업을 거쳐서 이 제작이 한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앞단에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보니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자문 고증을 되게 많이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게 충실이 된 후에 후반 작업은 한 6개월 좀 내외 정도 걸렸습니다. 네, 조선 전기, 중기로 넘어와서 최근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조선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민국 초대 황조인 고종 황제를 재현했습니다. 자, 이건 마네킹이 아니고요. 3D 그래픽을 그렸고, 자, 여기 와서 황제님한테 물어보면 고종 황제님 헤이그에 미사를 보내셨는데 그때 이상서를 보냈던 기분이 어떠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지금 마네킹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고종 황제는 거기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래픽적으로 2D로 만들고 3D로 만들고 입체 영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영화 보는 거였다면요, 이제는 복식 재현뿐만 아니라 거의 그 생물학적으로는 고종 황제님이 돌아가셨는데 디지털적으로 여기 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고종 황제하고 내가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기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는 국내 사례, 미륵사 사례, 백제 고구려 사례를 들었는데요. 자, 복식은 한반도면 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기술로 만약 외국 문화재를 하게 됐다. 그럼 그쪽에 외국 그 나라의 복식도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고 고증의 문제가 있고 복식 재현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앙코르와트. 백제는 동남아하고 활발한 교류를 했고요. 앙코르와트가 13세기, 14세기지만 시작이 크메르 왕조가 3, 4세기를 봤을 때 일본 서기를 보니까 백제 왕이 진랍의 노예를 잡아가지고 일본국에 하사했다는 기록을 봤을 때 동남아시아하고 백제가 무언의 큰 교류가 있겠구나. 물론 이건 백제 연구하신 학자분들이나 고고학자분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일본 서기 기록 이상의 어떤 그 동남아의 교류 관계를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앞으로 동남아시아 연구는 백제의 관련성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되게 중요하고요. 자, 앙코르와트 프로젝트는 앙코르와트 전체를 가상현실로 재현한 것뿐만 아니라 네, 앙코르와트에 나와 있던 이 앞사라 여기 보이시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치면 선녀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그 앞사라라고 하는 크메르 신화에 나오는 일종의 무희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복원팀이 가서 앞사라를 촬영을 하고 현지 학자를 바탕으로 이 앞사라는 실제 1000년 전에 이 앙코르와트가 왕궁에 쓰였을 때 실제 존재했던 무희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 공간에서 내가 앞사라를 만난다던가, 자, 이렇게 보면 벽면에서 앞사라가 튀어나와서 앞사라의 어떤 춤을 본다든가 이런 컨텐츠가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베트남으로 넘어와선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있는 것처럼 베트남에 웅엔 왕제가 있는데 카이딘 황제라고 베트남이 1945년 프랑스에 식민되기 전에 약 150년 동안 베트남에는 웅엔 왕조라는 우리와 조선 왕조와 비슷한 왕조가 있었고요. 13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황제였던 카이딘 황제를 재현을 했습니다. 2007년에 문화재청하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제작을 했고요. 네, 그 당시 이 베트남 프로젝트를 조명했던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자, 중국으로 넘어와서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 한나라, 그리고 예, 지금 진시황릉 병마용계인데요. 지금 병마용이 바래져가지고 그냥 토용의 모습인데 고고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다 원래 입었던 토용의 옷 모습이 다 색칠이 되어 있는데 1972년에 발굴했을 때 당시 산화돼서 남아있는 게 지금 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2000년 지나서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만시대고 고조선 때인데 이때 당시에 어떤 진나라, 한나라, 춘추 전국시대의 어떤 의상을 또 연구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 토용을 사람으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복식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페르시아로 가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프로젝트를 국립중앙박물관을 했는데요. 자, 페르시아 복장 재현입니다. 자, 페르세폴리스라고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는 알렉산더가 쳐들어서 불을 질러서 있던 왕궁이 현재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석축밖에 남아있는 게 없고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궁 위에 페르시아 황제가 로마 이전에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복장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2008년 10월 달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페르시아 특별전을 했었습니다. 자, 박물관에선 페르시아 유물이 테헤란 국립박물관에서 오지만 유물 가지고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우월함과 원대함을 나타내기 좀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페르세폴리스를 재현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연해달라. 자, 페르세폴리스가 나오면 왕국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외국에서 왔던 사신들, 뭐 소구드 사신, 이디오피아 사신, 되게 다양한 사신들이 있는데요. 페르세폴리스의 벽면 부조에 페르시아의 제국을 했던 각국 사신들의 복장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페르시아 특별전에 와서 유물을 보고 이렇게 오면 맨 마지막에 이런 형식의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페르세폴리스 왕궁에 전 세계에서 온 2만 명의 조공객들이 쭉 서 있습니다.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이 벽면 부조에 보면 당시 메디아에서 어떤 사신이 다리스 황제 앞에서 배하라는 모습이 벽면 부조에 아직도 남아 있고요. 이 복식을 바탕으로 3D를 재현해서 페르세폴리스의 왕궁뿐만 아니라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 주변에 있는 어떤 부족, 메디나,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런 사신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재현을 해서 네, 디지털 복원 영상에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2달밖에 전시를 안 했는데요. 약 한 20만 이상의 관람객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첫 문명전 전시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란 옆에 있는 아프라시아 프로젝트도 일종의 복식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했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이 실크로드 왕에 있던 소그드 왕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신라 사람, 이게 고구려 아니면 신라 고구려 복식들을 많이 보시는데, 자, 고구려에서 왔던 정사 부사의 복식,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7세기 당시 이 아프라시아 도성 인근의 실크로드 인근 왕국의 조공 사신들, 왕이 있고, 자, 고구려 혹은 신라 사신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렇게 복원 작업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실물은 1964년에 폐허된 유적지에서 발견돼서 박물관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은, 네, 아까 보신 모습하고 비해서 조관이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 띈 것 같고, 여기 환도대도를 찾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완전히 퇴색이 돼서, 아, 이게 신라 사람이야? 아, 백제 사람이야? 고구려 사람이야? 잘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디지털 작업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 도성의 가상으로 가서 실제 아프라시아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고 고구려 사신을 만나는 이런 스토리텔링의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가상 공간에서 내가 1400년 전에 들어가서 실크로드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 있네요. 여기 숨어 있네요. 예. 고구려 혹은 신라 사신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아프라시아 도성을 가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쭉 있고, 아까 이 왕이 여기 좀 서 있습니다. 아까는 2차원이었고 이건 3차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안경에 뭘 쓰지 않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타고 실크로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1400년 전에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에 있는 아프라시아 도성에 가서 실크로드의 왕을 만나고, 여기 좀 흐려가지고 잘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있었던 고구려인지 신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인 사절상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큰 프로젝션으로, 여기 있네요. 네. 그러면 거대한 화면에서 내가 마치 이 벽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나와 1500년 전에 아프라시아 궁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운데 있던 이 바흐루만 왕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저 왕에게 현대인에 내가 가서 고구려 사신이 왔는데 당신은 그 고구려 사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다. 혹은 바흐루만 왕은 당시 6세기 7세 때 당신과 당나라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너무 게임틱하게 됐는데 저희가 하면서 좀 많이 원래는 2D를 옮기는 과정에서 좀 많이 게임하게 됐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 버전업을 할 겁니다. 자, 이 왕의 모습을 3차원으로 끄집어내서 실제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런 왕의 모습은 인근의 소그드나 판치캔드 벽화를 추정을 해가지고 왕의 모습을 재현을 해서 인공지능 바흐루만 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9일간의 황금인간, 여기 지금 국립익산박물관에서 프로젝션 매핑 제작하고 있는 문화유산 기술연구소에서 6년 전에 이 골든 마스크, 골든 황금인간이라고 주로 하죠. 이런 3D 디지털 복원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자, 아까 해초 하다가 다시 해초로 넘어왔는데요. 자, 김미자, 유희경 교수님과 같이 해초 복식을 재현을 했습니다. 자, 이미 15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자, 해초 3D를 또, 해초는 그땐 2D로 2차원 형태의 정수일 박사님 책에 들어가는 용도로 맞다가 다시 3차원으로 전환해서 VR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자, 우리는 1300년 전에 해초의 루트를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바미양국이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점령해서 다시 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2년 동안 뭐 걸어서 해초 스님의 길을 똑같이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초의 기록인 왕허천 축국전을 3D 가상 공간을 통해서 스님이 갔던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중국의 장안성이라든가 이것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해초의 루트를 가상현실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네, 해초 스님을 제안을 해서
해초 스님께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기본은 이미 왕어천추국전이라는 원본 팩트가 있어서 이게 2004년에 해초의 왕어천추국전으로 이미 책이 나왔거든요. 이 책에서 해초가 갔던 것, 봤던 것, 느꼈던 것, 루트를 엄밀하게 뽑아서 약 500개의 질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상의 해초를 모델을 해서 해초에게 우린 질문하시는 거죠. 당신은 법인국에 갔을 때 바미안 석부를 봤다고 하는데 그때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던가 실크로드 시대의 사람이 되살아난다. 자, 5천자 한자 기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추출해서 50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사실 해초는 좀 왕어천은 좀 난해한 책이라서요. 좀 쉽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제가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네, 해초 스님한테 와서 어제 선생님들에 들었을 때 좀 모자랐던 부분, 궁금한 부분 해초 스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해초는 답을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자, 지금까지 보셨던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많은 콘텐츠 작업들이 있었고요. 네, VR로도 만들어지고 AR로도 만들어지고 방금 보셨던 해초 인공지능처럼 AI, 즉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메타버스는 종래에 VR, AR, XR 이걸 다 합쳐서 XR이라고 총칭을 하는데요. 메타버스는 종래 이 VR, AR, MR의 총체를 다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의 끝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은 메타버스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커피숍에서 선생님께서 메타버스 얘기해서 사실 한 단어로 딱 무자르듯이 설명하기 되게 어렵고 학자마다 메타버스의 정의와 개념과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종래 VR, AR, MR 그리고 AI까지 다 포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기존의 다른 기술과 다른 것은 나와 똑같은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서 대리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과거를 돌아다닌다든가 전 세계에서 다른 아바타로 오는 사람과 만난다든가.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VR에서 일방적인 보는 인터페이스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공간에 만나는 것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백제로 돌아와서 익산이 됐든 사비성 공주가 됐든 혹은 뭐 한성백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4개의 왕도로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 백제를 미륵사뿐만 아니라 거의 700년 넘는 백제 문화를 고양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한복이라는 걸 꼭 조선시대 한복에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전 고조선이나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난 2000년, 제가 2000년이라고 썼는데요. 자, 한복의 개념을 지금 현대 와서 어떤 뭐 조선시대 한복이나 개량 한복도 한복이지만 이 한반도 사람이 중동과 메소포타미아에 출발해서 초원의 길을 지나서 이 한반도에 정착했을 때부터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입었던 전체를 저는 한복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조선시대 같은 한반도는 내에서 느꼈는데요. 아까 뭐 BTS하고 블랙핑크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는 한복은 한류의 세계화 전략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류는 제가 볼 때 드라마나 K-팝에서 한정됐는데요.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나라 최근은 그 BTS의 영향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한글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는 한두 개의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을 시작을 하지만 한 100개 이상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한복도 한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원형성이 풍부하고 깊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자꾸 나타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원적인 한복과 한복 문화죠. 이 한복 문화는 거의 2000년 고구려 고운벽화부터 찾을 수 있겠죠. 한복과 한복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돼서 그 원소스 바탕에 BTS 할아버지가 되든 블랙핑크 할머니가 되든 더 많은 자양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복의 원형성이고요. 스텝 1. 한복 문화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까 제가 앞서서 원형 다음에 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 스텝 2. 이런 심화된 한복 연구와 깊이 있는 체계 하에 우리가 VR, AR, XR, 홀로그램 앞으로 어떤 그 이상의 차세대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게 연구된 걸 바탕으로 한복과 디지털 문화 컨텐츠를 결합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건 앞서서 또 그게 디지털 형태든 아날로그 형태든 많은 사례를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막이 돼서 최소 5년 이상을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텝 1과 스텝 2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등, 즉 유튜브가 BTS를 알리는데 되게 디지털 고속도로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 메타버스는 우리나라의 한류를 더 확장시키고 전 세계 79억 인구에게 보급시키는 선도했을 것입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고속도로에 우리 한복 콘텐츠가 탑재돼서 BTS는 K-팝으로, 주몽은 드라마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로, 그리고 한복은 우리 한복 고유의 콘텐츠로 한류화에 편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역사상 한민족의 생활을 위해서 이너웨어로 한반도에 고착됐던 한복을 이제는 전 세인이 같이 즐기는 한복으로 오프라인 형태든 온라인 형태든 메타버스가 됐든 그 이상의 어떤 또 다른 기술이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능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복을 세계화시키고 한류의 정점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백제복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